저당권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약법하고 민특법 중에서 주택임대차고 상가건물임대차 제일 중요한 거예요. 뼈대만 딱 잡으면 12월 달 널널이 공부한 건 이제 끝납니다.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1월 달부터는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12월 달까지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계신 거죠? 네, 다른 과목도 빠지지 않고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한번 들어두는 게요. 굉장한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듣는 것 자체가. 빠지지 않고 들어야 이렇게 쫙 흐름이 나중에 머릿속에 이렇게 쫙 정리가 됩니다. 중간중간 빼먹으면요, 연결이 잘 안 돼요. 흐름도 끊기고. 수업만 빠지지 않고. 특히 이제 12월 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모임들이 다 또 저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약물고. 다른 과목은 빠져도 돼. 근데 민법은 빠지시면 안 되니까. 오늘 하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자, 몇 시에 끝나든 저당권만 딱 보고 귀가하겠습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예요. 계약법부터는 쉬워요. 자, 저당권.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어렵고 양도 대단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입문서는 딱 한 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일단 오늘 역시 아까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기본 뼈대만 쫙 잡을 거예요. 저당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먼저 저당권의 뜻이 나올 거고요. 어떤 게 저당권이냐? 저당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 나올 거예요. 성립. 당연히 성립도요. 저당권 취득을 말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 뭐와 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성립과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이 있는데요. 99.9% 법률 행위를 통해 성립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고 해서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임대차가 하나가 딱 나와요. 649조. 그건 이제 나중에 임대차 가서 맛만 보면 되고, 일단 저당권이라는 건 99.99%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했을 때 그 저당권의 효력 쭉 몇 가지가 나와요.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효력이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에. 그 나머지 것들은요, 이렇게 쫙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쫙 연결이 되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그 논리적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각각 따로따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용익물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5조하고 366조 조문이 있습니다. 일괄경매권하고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네 번째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게 하나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저당권의 효력으로 논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네 덩어리,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시험 문제도 여기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요건하에 취득한 저당권의 이런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 저당권이 처분, 양도되거나 소멸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거고요. 특수저당권이라고 해서 공동저당과 근저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당권은 목차가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먼저 저당권이 어떤 저당권인지 저당권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갑이 아파트 101호가 있고요.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요. 은행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저당권 성립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은요. 은행이 101호 아파트 101호를 점유하지를 않아요. 질권이나 유치권은요. 채권자가 점유를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돈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쭉 점유만 해요. 사용 수익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돈 갚을 때까지 묶여 있어요. 창고에 쌓여 있어요. 경제적으로 활용을 못 해요. 반면에 저당권은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갑이 여전히 계속 사용합니다. 즉 담보 목적물의 경제적 활용을 그대로 둔 채 그걸 담보로 제공해서 돈까지 빌리는, 목적물은 목적물대로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하고 그 목적물로 돈까지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활용이 되는 담보 물건이 저당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적물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요. 다만 저당권자는 그럼 뭘 하냐? 순수하게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예요. 점유도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도 당연히 할 리가 없고 순수하게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만을 지배한다는 건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뭘 받는다? 우선 변제합니다. 아까 우리가 담보 물권의 뜻하고 거의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 물권의 뜻하고 가장 가까운 담보 물권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순수하게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징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유치권이나 질권은 채권자가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채권자가 저걸 쥐고 있네. 그럼 저 소유자가 저 물건을 갖고 돈을 빌렸네. 단박에 알아요. 그렇죠? 물건이 전당포에 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소유자가 돈 빌렸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은행이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봤을 때 갑이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고요. 은행의 저당권이 저 아파트에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그렇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서류상으로만이라도 알려라. 반드시 등록을 통해서 저당권을 공시하라 라는 공시의 원칙이 저당권에 따로 있어요. 원래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물권의 일반 원칙이었었죠. 우리가 물권 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당권에 따로 있어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라는 공시의 원칙이 저당권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반드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산은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단 우리민법이 371조에서 권리 두 개,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이 지상권으로 등기돼 있고 전세권으로 등기돼 있죠. 그 밑에 저당권 부기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토지에 설정된 걸 토지 저당권, 건물에 설정된 걸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설정된 걸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에 설정된 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기본서에서 판례를 보다 보면 전세권 저당권자, 지상권 저당권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딱 네 가지인데요. 다만 특별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저당권 되지요? 자동차나 항공기나 20톤 이상의 선박이나 건설기계 따위는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 마치 부동산 등기부하고 똑같은 거기에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그런 것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동산 따위도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딱 이것만이다. 이렇게 저당권의 개념으로부터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일단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간단하죠, 저당권.
두 번째로 저당권의 성립. 어떻게 성립하는 게 보통이라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어떤 계약을 맺는지 봅니다. 돈 빌리는 사람이죠. 은행 돈 빌려주죠. 둘 사이에 뭐부터 하지요? 돈 빌리는 계약부터 해요. 소비대차 계약부터 해요. 그렇죠? 갑이 돈도 안 빌리고 담보만 설정해주고 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돈을 빌리는 계약부터 합니다. 이걸 기본 계약 또는 원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하고 갑이 이걸 담보로 제공하죠. 그리고 은행과 여기에다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또 하죠. 그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빌리는 계약하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약정서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가 대출약정서, 또 하나가 담보 설정약정서. 이럴 때 대출약정서가 바로 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요. 설정약정서가 설정계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와 이거는 별개의 계약이긴 하지만 요거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만 하는 거죠. 이거 없이 이거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관계를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불러요.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거만 하는 경우도 있죠. 신용대출.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계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주된 계약이 있다는 걸 전제로 체결되는 계약을 종된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된 계약이 되고 이게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된 계약인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하고 채권자지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예요. 물론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지요. 원래는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 그냥 줄여갖고 저당권자. 이거는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사람하고요. 얘는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얘는 부종성 때문에.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사람도 누구여야 돼요? 을이어야 돼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을인데 저당권자로 병이 등기되어 있다. 그럼 이 병은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달라요. 갑이 자기 부동산이 있다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돼요. 그러면 설정자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건 갑이지만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뭐냐 도대체? 채무자는 아니죠. 담보만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보증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상보증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는 아니면서? 채무자는 아니면서. 자, 그럼 그냥 일반 보증인하고 차이는 뭐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요. 일반 보증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직접 돈 갚으라 그래요. 야, 채무자가 돈 안 갚았으니까 네가 대신 갚어. 근데 물상보증인한테는 얘가 돈을 안 갚아도 채권자가 돈 갚으라 소리 못해요. 그럼 얘는 뭐냐? 이것만 날리면 돼요. 물건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물상보증이란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요. 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물상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라 소리는 못하고요.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채무하고 책임은 좀 달라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을 조금 고급지게 채무 없는 책임이라고도 불러요. 예? 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한다니까요. 채권자가 갚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물상보증인한테는 돈 갚으라 소리를 못합니다. 단순히 물상보증인은 물건으로 책임만 지는 거예요. 물건만 날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증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기본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저당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를 조금 폼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담보 설정하고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하고 통장으로 대출금 들어오고 다달이 이자 갚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고급지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은행이 갖는 권리는 이런 거다. 은행이 그런 권리를 가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특징 성립까지 싹 본 거예요. 뭐 채권은 어떤 거에 대해 이런 건 나중에 봐도 됩니다. 기본적인 뼈대만. 자, 이렇게 은행이 저당권을 손에 넣었어요. 갑이 다달이 이자를 따박따박 갚고 변제의 원금까지 딱 갚으면 저당권 소멸하고 말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갚아. 안 갚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그렇죠? 이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민법이니까 과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로. 경매도 뭐 반환 소송 필요 없어요. 바로 경매법원에 달려가서 경매를 넣습니다. 이걸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경매 절차가 쭉 어떤 건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변제기가 도래할 것,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것,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것, 법원이 경매 신청에 대해서 이 신청이 정당한 건지를 판단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목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기입 등기해야 되는 목적물의 압류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하라 배당 요구 기일을 잡고 배당 요구 기일이 끝나면은 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매각 기일을 잡고 매각 기일 잡기 전에 감정평가에서 목적물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기일날 탁 입찰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최고가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언제까지 경락대금을 내라고 하고 경락대금을 받아가고 그걸로 배당을 끝내고 이런 절차가 쭉 나오겠죠. 그렇죠? 고맙게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아유, 민법에 안 나와.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고맙죠. 그 다음에 이 경마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당권자가 어떤 순위로 받느냐예요. 그렇죠. 목적물이 경매된다는 건요. 이미 채무자는 돈만 못 갚는 게 아닙니다. 세금도 못 내고요.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요. 배당 요구하시오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배당을 요구해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등 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들어오고요. 뭐 일반 채권자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주택 임차인도 보증금 달라 그러고요. 오그룹을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과 저당권과의 관계 이게 나오겠죠. 에? 누구와 저당권자, 누구와 저당권자, 누구와 저당권자, 국세와 저당권, 지방세와 저당권, 건강보험과 저당권, 압류채권자와 저당권, 뭐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 임차인과 저당권 등등이 쫙 나와요. 우리 시험법에 또 안 나와요. 아유 고마워. 다만 이제 나중에 전세권자와의 관계하고요. 주택 임차인 등의 관계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아주 고마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심리시험에서는 이 기본적인 효력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건 거의 실무에 가까운 거니까 2차 과목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조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에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에? 중개사한테 중개사 업무 범위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가 들어간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실무에서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고맙게도 민법에서는 대충 몇 가지 기본적인 뼈대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요. 부수적인 효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통적으로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는 걸 전제로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얼마까지를 우선 변제받느냐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실질적으로 저당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내야 될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뭐냐,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이게 36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권자는 일단 원본 배당 받는다. 원본. 이 원본에 붙는 약정 이자 배당 받는다. 위약금 배당 받는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배당 받는다. 저당권 실행 비용도 배당을 받는다. 요렇게 해놨어요. 5개. 그럼 저당권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자한테 받아내야 될 돈보다 더 많겠지요? 아니야,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 받을 수 있는, 채무자한테 받아낼 것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위약금은요, 둘이 약정하는 거예요. 미리 돈을 못 갚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라는 약정이 있을 때, 별도로 약정이 있을 때, 그런 약정 할 수도 있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뭐 연체이자 이런 거 빼고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위약금이에요. 이 약정이 있고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받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연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배당받아요. 이건 감정평가비용 같은 것들이에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저당권자에게 감정평가비용 따위를 예납하라고 합니다. 그거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5개를 360조에서 정해놓고 요거를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해놨습니다. 요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거 아까 제가 연체이자라 그랬죠? 그렇죠? 갑이 3년을 연체했어요. 다 받을 수 있냐? 못해요. 1년분만.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지연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연배상은 1년분만. 여기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주유소 부지가 있고요. 토지예요. 주유소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을이라는 자가 경락을 받았어요. 자, 을 토지 소유권 취득하겠지요? 건물 소유권 취득하겠지요? 문제가 생겨요. 을이 돈을 경락대금을 다 납부를 하고 주유소를 이제 운영해 보려고 딱 갔더니 원래 소유자였던 채무자 갑이요. 유류 저장 탱크를 파내고 있고요. 주유기를 떼어내고 있고요. 세차기를 떼어내고 있어요. 을은 갑 딱 보고 야, 이 뭐 하는 짓거리나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야, 인마 내가 낙찰받을 거고 내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네가 이걸 왜 뜯어다냐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땅하고 건물 낙찰받았잖냐? 너 유류저장탱크 낙찰받았어, 안 받았어? 생각해봤더니 유류저장탱크는 낙찰받은 적이 없어요. 주유기 낙찰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적이 없어. 세차기는 더더욱이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뜯어가지 자식아!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요 을하고 분쟁이 생겨요. 이 말은 을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목적물의 범위라 그래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란 저당권자가 목적물 어디까지 경매를 넣을 수 있으며 그걸 낙찰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저장 탱크나 주유기나 세차기가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부합물은 뭐냐? 이 토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게 구성 부분이 되어 있냐? 분리가 어렵고, 분리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에요. 요게 거기에 해당돼요. 유류저장 탱크. 유류저장 탱크 그냥 땅 파서 묻는 게 아닙니다. 땅 파가지고요, 다 콘크리트로 외벽을 딱 치고요, 정밀하게 밑에 탱크 이렇게 기울기 다 계산해가지고요, 결로 방지도 다 하고요, 누유 방지 다 하고요, 콘크리트도 때려 붓고요. 이거 파내려면요, 주유소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새로운 걸로 교체가 가능한 게 종물이 독립된 거예요. 주유기나 세차기 고장나면 어때요? 딱 주유기 같은 거 기름 올라오는 파이프 잠가놓고 그 주유기만 딱 떼서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 있죠. 세차기도 이렇게 세차기가 고장나면 딱 떼어내서 새로 교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합물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 중에서 원래의 물건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게 종물이에요. 그럼 주유기하고 세차기는 독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주유소의 일상 용도, 기름 넣는 거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주유기. 요거만 종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차기는? 아니요. 그럼 요건 떼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 플러스 부합물, 종물 여기까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수하여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두 번째로 특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따위에도 미치는지, 세 번째로 이 목적물 자체가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 범위에서. 네, 이건 나중에 보고 일단은 오늘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크게 두 개가 있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목적물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경매되었을 때 받을 돈,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 받을 돈은 요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건 요렇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목적물 가서 추가적으로 요런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예, 범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예? 두 번째로 365조, 366조가 있는데, 365조, 66조. 우리 민법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도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럼 이런 경우 갑소유 땅이 있는데요, 갑소유 건물도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대출을 받는데요, 건물 가격이 얼마 안 나가서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땅값은 얼마 안 나고 건물은 최신지로 지어서 여기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둘 다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에 넣겠죠. 경매를 넣었는데 땅만 경매를 넣거나 건물만 경매를 넣거나 둘 다 경매를 넣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경락이 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쉽게 땅만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땅만 소유자가 바뀌죠. 다시 말해서 저당권이 실행됐는데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있겠지요. 이럴 때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철거당하지 않죠. 그 권리가 뭐예요?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366조예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366조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갑소유 나대지가 있는데 갑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갖고 돈 좀 벌고 싶어요. 돈이 없어. 그럼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죠. 예? 그럼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짓겠지요. 그리고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돼요. 근데 분양이 안 돼. 그럼 이자만 내다가 결국 이자도 못 내게 되면 경매를 넣겠지요. 이때 이 토지 저당권,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은 별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이때 얘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걸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 법정상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될 때 건물이 아예 없었어요.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건물은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거 지은 지 얼마도 안 되는 건물이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365조를 둬서요. 토지 저당권자가 나중에 토지를 경매에 넣을 때 토지만 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까지도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걸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 이렇게 불러요. 365조가 일괄 경매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이런 게 있다. 예?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법정상권 인정되는지 여부, 안 됐을 때 일괄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요. 갑소유 아파트 101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이 아파트 값어치는 한 3억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아요. 자, 갑에게 매매대금을 얼마를 줄까요? 갑에게 매매대금을 얼마를 줄까요? 매매대금은 3억으로 정하겠죠. 3억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갑에게 얼마를 줄까요? 2억만 주겠죠. 그럼 1억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병이 인수하겠죠. 인수하죠. 예? 쉽게 말하면 떠안고 사잖아요. 뭘 떠안고 산다 그러잖아요. 안고 산다 그러죠. 예. 안고 사요. 그리고 얘는 얘한테 얼마만 줘요? 2억만 줘요.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예외예요. 이게 예외. 인수 안 하고 3억을 다 주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원칙일까요? 돈 빌린 게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럼 돈 갚아야 될 사람도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인수하면 누가 갚아요? 병이 갚아요. 그럼 채권자 의뢰 입장에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채무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냐? 재산이 많아요. 돈 뜯길 일이 없어. 믿고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채무자래. 채무를 인수했대. 근데 옷도 허름하고 알아봤더니 재산도 없어.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채권이 팔렸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었어. 황당하다 그랬죠? 반대로 채무자가 바뀌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3억을 다 줬다. 그럼 당연히 갑은 받은 3억 중에서 1억을 갚았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물욕심이 생긴다니까 안 갚아 이 자식이. 그러면 얘는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을이 경매를 넘으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원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원칙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원칙을 지킨 사람을 보호하자. 그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저당 목적물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따위를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민법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게 경매되면 얘는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민사집행법에서는요, 자기 물건은 경락을 못 받아요. 내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 내가 경락을 못 받아요.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과징금을 안 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르던 개 2마리를 유채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넣은 적이 있어요. 예? 2천 몇백억 회수하려고. 거의 다 회수됐죠, 이번에는. 예, 근데 그 개를 누가 낙찰받았어요? 처남이 낙찰받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낙찰을 못 받아요.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원래 민사집행법에서는 내 물건이 경매될 때 내가 경매를 못 받아요.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사 가지 않고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돈 조금 더 들이더라도. 예? 또 하나가 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니까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갚을 의무, 변제 의무 대신 변제권이 있어요. 을에게 변제권이 있다라, 병에게 변제권이 있다라는 건 병이 변제하면 얘는 변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뭐세요? 갑이 갚든 병이 갚든 갚으면 받겠지요. 예? 병이 갚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적용돼요. 그리고 이게 적용돼요. 그럼 병은 연체이자를 얼마만 갚으면 돼요? 갑이 4년을 연체했어, 만약에. 그럼 연체이자가 굉장히 세거든요. 은행 연체이자도 1억 빌렸는데 4년 연체하면 원금보다 더 세져요. 연체율이 연 20%, 25% 그렇잖아요, 은행도. 예? 아세요? 연체율을 모르세요? 연체율이 굉장히 세요. 지금 뭐 그냥 기본 이율이 2%대잖아요. 그렇죠? 연체율은 장난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물어나요. 근데 얘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1년분만.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변제권. 어쨌든 병이 대신 갚았어요. 그럼 갑한테 가서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나한테 내놔. 그래야 되겠죠? 그걸 구상권이라고. 세 번째로 얘가 3억을 주고 사가지고요. 여기다 1억을 더 들여서 싹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1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경매가 싹 됐네? 1억 아깝죠? 그걸 가장 먼저 배당해줘요, 얘한테. 그 비용을. 경매대가. 요거, 남용의 우려가 제일 많은 거예요. 남용의.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될 것 같으면 인테리어 업자고 짜고 세금 계산서를 막 뻥튀기 해서, 예?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9천만 원을 주고 했대. 자세히 들어봤더니 한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계산서를 9천만 원 띄워가지고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를 오신 분이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어쨌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얘가 목적물에 지출한 이 비용을 경매대가로부터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제일 먼저 배당해 줘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수 효과에서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저당권 침해.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땅값은 저기 아주 시골 구석 저기 도로도 안 닦여 있는 그곳에 땅이 딱 있어요. 평당 한 100원 그래요. 땅값 다 합쳐봐야 만 평 갖고 있어. 땅값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 땅은 싼데 이 땅 위에 나무가 5그루가 딱 심어져 있는데 문화재 복원할 때 쓰는 금강송이야. 한 그루당 1억씩이야. 그럼 얘는 5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임목등기를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3억을 대출 받았어요. 나무값은 얼만데? 우와. 그럼 이 3억 빌려준 사람은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자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임목을 경매해가지고 돈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죠. 단 아파트나 토지하고는 다르게 이 나무는 누가 뽑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조금 밤에 잠을 못 자. 누가 뽑아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매일 가봐요. 매일 가보는데 어느 날 한 그루가 없어졌어요. 뭐 갑이 뽑아서 팔았든 없어졌어요. 한 그루가 없어지는 순간 담보가치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4억. 그걸 저당권 침해라 그래요. 뭘 저당권 침해라 한다고요? 담보가치가 감소. 이걸 저당권 침해라고 합니다. 저당권자 뚜껑 열리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쭉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권이죠.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내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지? 밤에 감시를 딱 했어요. 근데 잠깐 존 사이에 눈을 딱 떴더니 2그루가 또 없어졌어. 딱 2그루 남았네. 2그루는 값어치가 얼마예요? 2억. 근데 받을 돈은 얼마예요? 목적물을 다 팔아도 자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죠. 이 상태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하여 남아있는 가치만으로는 저당권자가 다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밤에 갑이 와가지고 몰래 이걸 뽑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뽑지 마.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갑 너 지금까지 뽑아간 3그루하고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뽑고 있는 갑을 딱 현장을 잡았어요. 갑한테 가서 보충해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엔 을이 달라요. 얘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못 믿죠? 변제가 아직 1년이 남았어도 갑한테 야 내가 너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에? 이걸 뽑아? 나 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갚을 날짜가 1년이나 남았지만 지금 당장 원금을 다 갚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즉시 변제 청구라고 합니다. 아직 변제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변제기가 안 남았을 때 아직 남았을 때 채권자가 다 갚아라 그러면 채무자는 아직 변제기도 남았는데 못 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건 안 돼요. 변제가 남았어도 갚아라! 그럼 갚아야 돼요.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저당권자는 4가지 수단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에서 요 부수적인 효력 4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요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처분 양도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요, 지금. 됐죠? 이제 특수저당권 2개만 개념 잡고 끝나면 됩니다. 아, 저당권도 아직 어려운데 특수저당권까지 괜찮아요. 개념만 잡으면 돼. 공동저당하고 근저당만 생각합니다. 자, 공동저당.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땅은 담보가치가 6억밖에 안 되고요. 건물은 9억밖에 안 돼요. 을은 땅만 담보 잡아서도 안 되고 건물만 담보 잡아서도 안 되죠. 둘 다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을이 여기에도 저당권을 여기에도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채권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10억짜리 채권 하나인데 담보 목적으로 몇 개예요? 2개예요. 저당권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렇죠? 채권자는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의 채권, 1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목적물에 설정한 수개의 저당권. 예? 요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동일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목적물에 각각 설정된 그 각각의 저당권을 합쳐서 뭐라 한다?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은 일반 저당하고 똑같아요. 갑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경매대가로부터 받으면 돼. 받는데 곧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반 저당하고는 다르게. 보통의 저당권은 하나의 목적물에 저당권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경매를 넣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2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2개 다 경매 넣을지 하나만 경매 넣을지. 특히 하나만 경매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땅값이 폭등해서 20억이 됐어요. 그럼 을은 굳이 건물까지 경매 넣을 필요가 없죠. 땅만 경매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라면 둘 다 경매 넣어야 되죠. 이렇게 둘 다 경매 넣어서 배당을 받는 경우, 하나만 경매 넣어서 배당을 받는 경우로 각각 동시배당, 20배당이라고 해요. 저당권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공동저당은. 다른 거는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공동저당은 바로 요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경매 넣어서 받는 경우 20배당, 둘 다 경매 넣어서 받는 경우 동시배당. 이럴 때 각각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 그게 공동저당에서는 문제가 되고 368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걸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저당은 이런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끝. 근저당. 공동저당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동저당은 작년에 시험 문제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공동저당은 한 해 나오면 당분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할 때 공동저당은 절대로 안 나오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안 나왔어. 내년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거.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공동저당. 한 후년이나 후후년쯤 나올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냥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저당은. 자, 그럼 근저당은 또 뭔지 그것도 개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3개월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3개월이 딱 되면 얼마 공급했는지 돈이 나오죠. 그걸 갑이 갚아야 되겠죠. 물건값 주면 되죠. 근데 을은 갑을 믿고 3개월간 외상으로 주기는 하지만 뭐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을이 3개월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을 하되 혹시라도 나중에 3개월 뒤에 공급한 돈을 못 주게 되면 나도 뭔가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담보를 제공을 받아요. 그럼 얘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채권 액수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요게 기간이고 이게 채권액일 때 3개월을 딱 정해놨다면 을이 물건을 공급할수록 채권액이 증가하고 갑이 중간에 물품 대금을 조금 주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물건 공급하면 늘어났다가 갑이 로또 당첨됐다고 다 갚았어. 그럼 빵원이 됐다가 또 물건 공급하면 늘어났다가 3개월이 딱 됐을 때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채권이 증감 변동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근저당. 그래서 이 근저당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 근데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얼마라고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 액수는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저건 목적물은 담보 가치가 3억인데 1억짜리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2억의 담보 가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등기된 채권 액수는 후순위 권리자, 나중에 돈을 빌려주는 자 입장에서는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채권 액수를 등기할 수가 없지. 없어서 둘이 미리 나중에 갑이 돈을 안 주면 을이 목적물을 경매해서 을이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 최대 한도를 미리 정해요. 그 최대 한도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실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채권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경매 대가로부터 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이걸 미리 정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뜻이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하여 결산기에 일정 액까지를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이렇게 돼요. 특징만 생각합니다. 근저당권은 그림에서 특징이 두 개가 보입니다. 채권이 불특정. 또 하나가 빵원. 채권 소멸했죠.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부종성의 예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그럼 근저당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언제 확정되는가?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요 확정의 문제. 3개월 뒤에 확정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돼. 그러나 결산기 도래 외에도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확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확정된 액수가 지금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요. 막판에 을이 물건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서 확정된 게 1억 3천이야. 을이 받을 돈이 1억 3천이야. 근데 갑이 1억 3천을 주면 좋은데 안 줘. 1억만 줘. 그럼 물은 뭔 개 같은 짓이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갑은 야마 1억이 한도잖아. 그러니까 갑하고 요거 갖고 다툼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갑이 1억만 갚으면 되는 걸 의미하냐? 아니다.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한도다. 갑은 1억 3천을 다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갑이 아예 안 갚아서 경매 넣으면 을은 1억 3천을 다 배당받냐? 1억만 배당받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두 가지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하나가 언제 확정되느냐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갑이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의 문제와
갑이 갚지 않았을 때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을이 얼마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최고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나오겠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특수저당권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물권 총각론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제 이어서 계약법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